결국 미국 정부가 새로운 주거 시스템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기관 자금이 미국 주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본이 움직이는 방향이 시장의 미래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지입니다. 지금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고 있는 수정 법안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기관 투자자의 주택 사재기를 막겠다, 바로 이런 법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의 진짜 핵심은 좀 다릅니다. 5월 20일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로드 투 하우징 수정 법안은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추가 매입 제한은 유지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외로 남겨두었습니다. 바로 빌드 투 렌트, 처음부터 임대 운영을 목적으로 설계된 신규 주택 커뮤니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주거 구조 중 하나가 바로 이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겉으로는 월가의 집 매입은 막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월가의 집 공급은 막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미국은 집값도 높고 렌터도 높고 금리도 높습니다. 그리고 첫 주택 구매자는 점점 시장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기관 투자자의 주택 매입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아야 하고 실수요자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택 공급은 늘려야 하고 건설 시장도 유지해야 하고 렌트 폭등도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수천 채 규모의 신규 임대주택 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체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기관 자금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월가를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월가 자본 없이는 대규모 공급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순이 바로 로드 투 하우징 법안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기관 투자자를 제한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신규 공급을 만드는 기관 자본은 필요하다, 이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미국 부동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시장은 단순히 누가 집을 많이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공급을 만들고 누가 금융을 움직이고 누가 미래의 주거 시스템 자체를 운용하게 될 것인가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로드 투 하우징 법안에서 실제로 무엇이 바뀐 것일까요? 이 법안의 핵심은 기관 투자자가 단독주택 시장을 더 이상 확대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미 대규모 단독주택을 보유한 기관 투자자의 추가 매입을 제한했고, 여기서 더 나아가 처음부터 임대용으로 설계된 단독주택 커뮤니티, 즉 빌드 투 렌트 시장까지 압박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된 조항이 바로 7년 내 매각 의무였습니다. 즉 기관 투자자가 신규 임대용 단독주택 커뮤니티를 개발하더라도 일정 기간 이후에는 그 집들을 개별 소유주에게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드 투 렌트 업계의 시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빌드 투 렌트의 핵심은 단기 매각이 아니라 장기 운용에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임대 운용을 전제로 토지를 확보하고 커뮤니티를 설계하고 관리 시스템과 유지 보수, 임대 운용 구조까지 하나로 연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7년 안에 매각해야 한다면 이 시스템의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운영을 위해 만든 주거 시스템을 결국 다시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빌드 투 렌트는 더 이상 안정적인 임대 인프라 사업이 아니라 만기가 정해진 개발 상품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계의 강한 반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건설 업계도 우려했고 모기지 업계도 우려했고 임대주택 운용사들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단순히 기간 투자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규 임대주택 공급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하원이 수정안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하원은 기간 투자자의 기존 주택 추가 매입을 제한하겠다는 정치적 방향 자체는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바꿨습니다. 바로 빌드 투 렌트를 외외로 남긴 것입니다. 또한 낡은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임대 공급으로 전환하는 레노베이트 렌트 역시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 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직접 건설하고 장기 보유하면서 임대 커뮤니티로 운영하는 구조 역시 허용했습니다. 이 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상원안의 방향은 기간 투자자는 막아야 한다. 여기에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하원 수정안의 방향은 다릅니다. 기존 주택을 쓸어가는 기간 투자자는 제한하되 새로운 공급을 만드는 자본까지 막지는 않겠다. 이런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정안이 나온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결국 심각한 공급 부족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은 주택 구입 부담이 여전히 높고 건설 비용 역시 부담스럽고 지방 정부의 인허가와 조직 문제도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간 자본까지 완전히 막아버리면 공급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렌트 압력 역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건설 시장은 더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즉 현실 시장에서는 오히려 공급 위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원안은 결국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월가의 기존 주택 매입은 막아야 하지만 월가가 새 집을 짓는 것까지 막아버리면 미국의 주택 위기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번 수정안의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한 규제 수정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주택 가격, 렌트 부담, 공급 부족, 건설 경기, 그리고 금융 시스템 사이에서 얼마나 깊은 딜레마를 느끼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구조적 현실을 갖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 정부는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미국 정부는 매우 복잡한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느끼고 렌트 부담 역시 커지고 있고 젊은 세대는 점점 집을 사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중심에는 기간 투자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고 기간 투자자를 규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정치적으로도 계속 중상층 보호 메시지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구조적인 공급 부족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기간 투자자까지 강하게 막아버리면 신규 주택 개발은 줄어들 수 있고 건설 자금은 위축될 수 있고 렌트 공급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렌트 가격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미국 정부는 정치적으로는 월가를 비판해야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월가 자본이 이미 미국 주택 공급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버린 현실 역시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장은 누가 집을 많이 사느냐 이것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문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수천 채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을 움직일 수 있는 자본은 점점 제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소형 개발 업체들은 높은 금리와 금융 비용 부담에 압박받고 있고 지역 은행들 역시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때문에 점점 더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역시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과거처럼 공격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장기 자본, 기관 자본, 사모펀드, 대형 운용사들이 공급 시스템 안으로 더 깊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현실 속에서 이번 하원 수정안은 사실상 하나의 절충안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 주택을 대규모로 사들이는 것은 제한하겠다. 그러나 신규 공급을 만들고 임대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렌트 재고를 늘리는 자본까지는 완전히 막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집값 하락 아닙니다. 더 큰 위험은 공급 위축, 렌트 불안, 건설 경기 둔화, 그리고 금융 시스템 압박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부동산은 단순한 주택 시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 부동산은 지역 경제와 연결되고 지방 정부 세수와 연결되고 은행 대출과 채권 시장, 건설 고용, 소비 시장, 심지어 연금 자산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미국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 시장이 아니라 미국 경제 시스템 자체의 일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는 월가를 막아야 하는 정치와 월가 자본이 필요한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돌이 이번 수정 법안 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단순히 기관 투자자 규제 정도로만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법안은 미국 정부조차 이제는 공급 부족과 금융 현실 앞에서 완전히 이상론 쪽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구조적 현실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빌드 투 렌트는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의 운영 시스템으로 설계되는 것입니다. 토지를 확보하고 도로와 커뮤니티를 설계하고 HOA 구제를 만들고 임대 운영 플랫폼을 연결하고 스마트홈 시스템을 붙이고 보험과 유지 보수, 리스 관리, 데이터 기반 렌트 조정까지 하나의 구조로 묶이기 시작합니다. 즉 이제는 단순히 집을 파는 사업이 아니라 주거 자체를 운영하는 사업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새로운 운영 주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연기금, 대형 자산 운용사, 프롭텍 기업, 데이터 기반 임대 플랫폼, 그리고 AI 운영 시스템까지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미국 부동산은 더 이상 단순한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점점 운영형 인프라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지금 미국이 처한 현실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높은 금리, 주택 구입 부담, 구조적인 공급 부족, 인구 이동, 원격 근무 변화, 보험 비용 상승, 유지 보수 비용 증가까지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개인이 각각 집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구조보다 대규모 운영 시스템이 비용 관리, 유지 보수, 렌트 운영,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 한 채 한 채가 각각 독립적인 자산을 갖고 왔다면 앞으로는 동네 전체가 하나의 임대 운영 시스템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즉 임대로 유지 보수, 보안, 커뮤니티 서비스, 보험, 에너지 관리, 데이터 관리까지 하나의 플랫폼처럼 통합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시장을 완전히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앞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의 질서 자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관 중심 임대 시스템, 부동산 토크나 AI 기반 세입자 관리, 구독형 주거 모델, 가상자산 담보대출, 임대주택 리츠, 데이터 기반 렌트 운영 구조까지 서로 연결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시장은 단순한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주거의 금융화, 플랫폼화, 운영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안은 어쩌면 이런 변화 속에서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현실적인 타협을 시작했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과거 미국의 단독주택 시장은 철저히 개인 중심 구조에 가까웠습니다. 개인이 집을 사고 개인이 모기지를 받고 개인이 세입자를 구하고 개인이 임대를 관리했습니다. 이제 집은 더 이상 단순히 개인이 소유하는 자산이 아니라 점점 운영되는 주거 인프라로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빌드 투 렌트입니다. 빌드 투 렌트 커뮤니티는 단순히 렌트용 집 몇 채를 모아놓은 구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운영 자체를 전제로 설계되는 것입니다. 토지 매입 단계부터 임대 수요 데이터, 인구 이동, 학군, 직접
입주, 물류 인프라, 보험 리스크, 유지 보수 비용, 렌트 회전율 같은 모든 요소들이 함께 분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공 이후에는 중앙 관리 시스템, 스마트홈 기술, 원격 출입 관리, AI 기반 임대료 조정, 세입자 심사, 유지 보수 자동화, 플랫폼 기반 운영까지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순간부터 단독주택은 더 이상 완전히 독립적인 개인 자산이 아니라 운영 효율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단독주택 시장은 점점 아파트 산업과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단독주택의 아파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파트만 중앙관리, 대규모 운용, 데이터 기반관리, 기간 중심 소유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단독주택 커뮤니티 역시 점점 비슷한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변화가 앞으로 미국 부동산의 개념 자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좋은 집을 소유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좋은 운영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제 시장의 중심이 집을 소유하는 것에서 주거 시스템 안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이동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투자자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시장을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앞으로는 값만으로 시장을 읽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단순한 가격 사이클보다 구조 변화가 훨씬 더 큰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집값 자체보다 그 지역이 어떤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조닝을 완화하는가, 어디가 더 많은 주택 공급을 허용하는가, 어디가 기간 작은가 대규모 임대 개발을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어디가 인프라, 보험, 유지비, 렌트 운용 구조까지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지역인가. 앞으로는 이런 요소들을 함께 읽어내야 시장의 진짜 방향이 보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아직 집값은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조닝 규제 완화가 시작되고 대규모 빌드 투 렌트 프로젝트가 들어오고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기간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지역은 겉으로는 여전히 비싸 보이지만 보험 비용이 급등하고 HO의 리스크가 커지고 유지 보수 부담이 증가하고 임대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점점 운용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즉 앞으로 시장은 단순히 비싼 지역보다 운영 가능한 구조를 가진 지역이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관점도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집 자체를 분석했다면 앞으로는 그 집을 둘러싼 시스템을 분석해야 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본은 항상 가격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서는 어디가 싸냐보다는 어디로 시스템이 이동하고 있느냐를 읽는 것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로드 투 하우징 법안은 단순히 기관 투자자를 규제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 정부와 자본이 앞으로 어떤 지역에 어떤 공급 구조를 만들고 어떤 방식의 주거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진짜 바뀌고 있는 것은 어쩌면 집값이 아니라 주거 시스템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누가 집을 소유했느냐가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누가 주거 시스템을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가를 막고 싶지만 동시에 외가 자본 없이는 공급 역시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현실 속에서 미국 시장은 지금 가격의 시장에서 운용의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단순히 집값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뒤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새로운 주거 시스템의 방향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주거 시스템 자체의 질서가 바뀌기 시작하는 시장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5번째 도서 금리의 시대가 끝나고 구조의 시대가 열린다.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6